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소련과 지금의 북한을 비교하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소련이 높았죠.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북한은 아직도 살아남았고,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핵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약간 지난번에 저희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나오셨을 때 부부간에 실제 교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임 이론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듣고 계실 수도 있다고. 예, 설마 Y3까지 보시진 않으시겠죠? 뭐 이제 네. 어쨌든 제가 뭐 메추리알을 낳기 때문에 네.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거위알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냥 게임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예. 저는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네. 그 인문 사회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그 호기심 때문에 됐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와이프랑 가끔 싸우는데 왜 싸우나? 네. 내가 와이프 때문에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나? 그랬더니 화가 날 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와이프가 다르게, 오늘은 와이프가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나한테 짜증을 낸다 그러면 오늘까지 왜 나한테 짜증을 내지? 이러면서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 제가 오늘 와이프가 집에 가서 짜증을 낼 거다라고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짜증을 내면 짜증이 안 나요. 제가 화가 안 나요. 예상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와이프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데서 지금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가 와이프 때문에 화가 나는 거구나라고 해서 와이프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짓궂게 네. 와이프가 어떤 경우에 화를 나는지를 실험까지 해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나고 저런 말을 하면 화가 안 내나, 그래서 막 연구를 해서 낮에 네.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와이프가 화를 내면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구나. 네, 예상이 맞았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해 화를 안 내면 반성을 합니다. 내가 아직 와이프를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프에 대한 이제 이해를 더 해서 와이프를 많이 이해하니까 요즘은 이제 서로 화낼 일을 잘 알아서 피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피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게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는데, 혹시 안씨, 강씨, 최씨라는 안강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예전부터 좀 유명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냥 고집이 센 뭐 성씨 뭐 이렇게 해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중에 한 성씨인데요. 네네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3대 성이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게임 이론으로 보면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성격이 까칠하니까 네. 우리랑 싸울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레퓨테이션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 명성을 쫙 알리면 네. 사람들이 그게 겁나서 덤비지를 못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레퓨테이션 게임을 안강최가 정말 좀 성격이 원래 까칠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까칠하지 않은데 까칠하다고 인식되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까칠하게 이제 인식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와이프랑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까칠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살다 보니까 까칠한 척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래야지 내가 협상력이 더 강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죽은 듯이 여기는 내가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살다가 어느 날 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이제 조금 대든 적도 있고. 표현을. 예. 그래서 한번 좀 대들었더니 조금 그다음에 편해진 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레퓨테이션 게임.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 친절하고 항상 착하고 항상 화도 안 내고 이런 사람은 그냥 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그쵸. 되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 자기 주장도 할 때는 하고 화를 낼 때는 또 화도 낼 필요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한번 그냥 확 뚜껑 열려갖고 성질 한번 쟤는 내고 나면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호 대표님은 건드리지 마. 잘못 건드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뭔가 또라이 전략이라는 게 가끔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또라이 전략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요 책이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이게 역사 속 인물들을 빗대서 그 게임 이론으로 풀어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잠깐 그 또라이 전략이 나왔으니까 요 현대 이론으로 먼저 가볼까요? 현대 예. 이론. 저는 이 책 보면서 그 맨 뒷부분이 고르바초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고르바초프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서방이라든지 아시아 국가에서 봤을 때는 좋은 아저씨, 착한 아저씨, 이마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아저씨가 예. 되는데 훌륭하신 분이죠. 소련 네. 입장에서 보면은 소련을 멸망시킨 사람? 네. 평가가 완전 엇갈린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뭔가 착하고 선하고 막 인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거랑 이게 대비되는 게 예. 이제 지금 북한에 있는 또라이. 그 뭐 왕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북한에 있는 지도층 예. 얘기인데 사실은 그때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멸망할 때 소련이 좀 그때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네네. 그 소련과 지금의 북한을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소련이 높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북한은 아직도 살아남았고 예. 북한보다 훨씬 셌던 소련이나 동독이나 뭐 이런 뭐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그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북한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하고 당시 소련이 갖던 핵무기 숫자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였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권총이 있는데 예. 권총에 총알이 한 발 든 권총이에요. 그걸 네. 들고 버스 안에서 인질극을 벌여요. 예. 그러면 이 인질극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는 건장한 사람이 30명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대호 대표님이 권총 한 발 든 다 아는 여기 한 발밖에 안 들어가는 거. 한 발밖에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예, 예. 다 아는 상황. 다 아는 상황에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 30명이 오늘 권총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명이 갑자기 왁 덤벼들면 이대호 대표님은 권총을 쏘실 수 있을까요? 못 쏘죠. 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죠. 쏴서 한 사람이라도 저거 되면은 그냥 이렇게 권총을 안 쏘면 그냥 한 1년 살고 나올 거 거기서 권총을 쏘면 쏴서 사람이 다치면 정신형으로 갈 수도 정신형.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 제대로 된 사람이면 아마 권총을 들고 휘둘지도 않겠지만 네네. 휘둘고 한번 혹시나 그러고 위협을 해서 돈 다 내놔 그랬다가 사람들이 돈 안 내놓고 이렇게 옥 덤벼들면 바로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사실은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주변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그 핵무기로 이길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 숫자 싸움으로 예. 봐도. 그 뭐 핵무기가 몇 개 있든 어쨌든 다 죽일 만한 숫자의 핵무기가 아니고 네. 그걸 한 발이라고 쏘면은 북한 정권은 뭐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권총에 총알이 들어있다. 권총을 갖고 있다라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핵무기나 권총을 든 사람의 전신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약을 한 사람이라든지 초등학생이 권총을 들고 있으면 30명의 건장한 사람이 못 덤벼요. 왜냐하면 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점잖고 우리가 아는 이성적인 이대호 대표님은 오히려 만만히 보고 덤빕니다. 그 쟤는 절대 안 쏠 거야. 쏠 수 없죠. 잃을 게 그렇게 많은데. 근데 지금 막 말도 횡설수설하고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네. 이거는 막 한 발이 있고 여기 300명이 있어도 못 덤빕니다. 왜냐하면 덤볐다가 한두 명 죽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핵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무기를 버튼을 쥐고 있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보면 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 핵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밤잠을 못 자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이나 이런 데는 이 무기가 있으면 얘네들은 쓸 수도 있다. 왜? 불안하니까 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련의 지도자들을 보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고르바초프가 잘못한 거는
너무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너무 인자한 사람 못 죽이실 것 같은 너무 착한 그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갖는 순간 소련이 핵무기가 1000개, 2000개가 있어도 이거는 다 위력을 잃는 겁니다. 뭔가 공산국가, 네, 그래서 독재를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착한. 그렇죠. 절대로 핵무기를 쏘지 못할. 근데 핵무기를 그 최고 권력자가 쏘지 못하면 그 핵무기는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완전 반대되는 상황은 그거 아닙니까? 계속 김정은이 자기 그쵸. 책상 위에 핵버튼 있다. 푸틴이 뭐 어디 돌아다닐 때도 핵가방. 자기 친척들 막 죽이고, 응. 그렇죠?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비행기 막 폭파시키고, 아. 테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정권은 좀 이상한 정권이다. 얘는 쏜다면 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또라이일 수도 있지만 또라이인 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라이 전략의 허허실실인데. 그러니까 본투 또라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라이인 척하는 걸 수도 있는 사실은 거고. 또라이가 그렇게 많을 리는 없거든요. 뭐 100명이면 한두 명 있는데 한 10명 이상이 또라이인 척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 시절에는 미국에도 또라이, 중국에도 또라이, 뭐 러시아에도 또라이, 북한에도 그래서 또라이들의 전성시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진짜 또라이도 있지만 또라이인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또라이인가 또라이인 척하는 건가를 이제 국정원에서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선 해야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게임 이론이 되게 수학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얘가 또라이일 확률, 또라이인 척 확률. 근데 얘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확률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확률이 변하고 뭐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분야다. 지금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한 1년 반이 맞습니다. 다 됐는데 푸틴이 진짜 저게 또라이인지 뭔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못 하는 거고 서방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거고 전쟁 중이어서 사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좀 받아줄 수가 없어 또 이렇게 또 하는 거고. 또 뭐 푸틴도 약간 계산을 잘못한 게 그 젤렌스키가 저렇게까지 저항할 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 저항한다는 게 왜 저렇게까지 저항을 하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나 푸틴이나 둘 다 또라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또라이인 척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둘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푸틴은 내가 이렇게 네. 또라이거나 또라이인 척해서 침공을 하면 젤렌스키는 제정신이기 때문에 금방 항복할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젤렌스키가 또라이인지 또라이인 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또 지금 누가 또라이고 또라이인 척 만약에 둘 다 또라이면 영원히 안 끝날 거고 또라이인 척하는 거면 어떻게 또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 직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는 어렸을 때부터 좀 난폭성이 좀 있었다고 하고 권위주의 되게 셌다고는 하는데 트럼프도 굉장히 그런 또라이 전략을 잘 활용한 케이스잖아요. 대선 그쵸. 때도 그랬고 중국과의 그 무역 마찰 때도 맞습니다. 그랬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죠. 정치인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까 고르바초프처럼 너무 착하면 그 약간 국익의 손실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가 약간 성격이 무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치인들도 좀 많이 공부하겠죠. 이런 또라이 전략을. 글쎄요, 제가 아직 제 제자 중에 정치인이 나오지는 않아갖고 잘 모르겠지만 아니 왜냐면 가끔 보면 저 정도까지라고 할 정도로 좀 되게 무리수를 두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그렇죠.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표에 그쵸.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하는 전략일 예, 테고. 예. 그래서 그게 참 이게 계산된 건가 아닌가. 특히 본인이 진짜 또라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라이인 척 아마 또라이인 척할 가능성이 더 크죠. 예. 정치인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어디 무대에 섰을 때 어떤 극단적인 집단 이해관계 있는 집단이 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하는 거 행동 보면은 언행이 또라이인가 봐 싶은데 또 어디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굉장히 정제되어 그렇죠. 있는 말투와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막상 그거 쓰려면은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이게 또라이인 척한 사람이 어느 순간 난 아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아주 우습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또라이 전략을 만약에 또라이가 아닌 또라이인 척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한마디 들 거는 이게 되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또라이가 아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스운 꼴이 될 수 없는 게 또 또라이 전략이기 때문에. 또라이 전략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 레이건 대통령도 그쵸. 그런 쪽에 속했었나요? 고르바초프가 그 레이건 대통령의 또라이 전략에 당한 거죠. 당한 거예요? 예,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뭐 처음에는 협상을 해갖고 예. 레이건한테 좀 받아내고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레이건이 되게 또라이처럼 우리 나는 전쟁을 좋아한다. 우리 뭐 전쟁하자. 대놓고. 라는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방송 사고처럼 해서 예. 뭐 내가 여기 이 포탄을 누르면 러시아의 그 핵포탄이 막 떨어지게 되는데 한번 눌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방송식 사고식으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은 전쟁을 좋아한다.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전쟁 광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이제 조금 제 생각엔 착해서 고민을 한 예. 이거는 이제 협상도 힘들겠고 이 전쟁 너 레이건이 양보 안 하면 내가 전쟁한다고 레이건은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냥 내가 양보하자. 전쟁 안 나게. 또 이렇게 한 측면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무서워요. 왜냐면 그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쵸. 또 그런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잡고 있고 또 주변 강대국에서 보면 트럼프 때 또 푸틴 막 이럴 때도 진짜 저 또라이들 그 뭐라 해야 돼? 스트롱맨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이권을 또 많이 그 나라가 가져간 것들이 눈에 띄었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들 지도자로 스트롱맨을 또 원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또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라이인 척 잘못하다가는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또라이가 아닌데도 척을 하다가.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너무 착해도 안 되고 너무 또 그 스트롱해도 안 되고 그 참 정치적으로 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착하게 최소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라이 전략을 내가 쓰진 않아도 또라이 전략에 당한 아까 말씀하신 호구가 되지는 말자. 그게 이제 저의 약간 개인적인 마지노선이다.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알고 저거 하자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예. 죽은 말의 뼈를 사는 예. 천리말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예. 죽은 말의 뼈를 사왔던 이야기. 예. 이것도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앞에 한 그 시그널하고 하고 상통되는 건데 그 연나라 왕이 명마를 아주 좋아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은 무슨 이제 명품 카, 뭐 페라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뭐 그 귀족이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겠죠. 네. 그래서 명마를 좋아해서 중국 전체에서 명마를 구하라고 했는데 저기 멀리 뭐 한 달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명마가 있다라고 해서 신하를 보냅니다. 근데 신하가 가 보니까 명마가 죽었어요, 그새. 뭐 그 당시 막 천리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천리마. 그래서 그 천리마가 죽었는데 이 신하가 그냥 오지 않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서 옵니다. 그 왕은 화가 났죠. 연나라 왕은 얘가 천리마를 구해오려 했는데 천리마가 죽었으면 그냥 오지 왜 뼈를 사왔냐. 이 돈 이렇게 많이 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이게 천리마의 뼈를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샀다라는 소문이 펴지면 우리가 말을 사러 다닐 필요가 없이 중국 전체의 천리마를 가진 사람이 다 말을 끌고 올 거다. 왜냐하면 연나라 왕한테 천리마를 가져가면 죽은 뼈도 사는 사람인데 산 천리마는 높은 값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왕이 천리마를 많이 얻게 됐다라는 건데 자기가 어떤 거에 그 진짜 그 집착을 갖고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좀 일반적인 수단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행동을 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 언행을 통해서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할 법한 거라면 시그널이 안 돼요. 제가 얘가 명마를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척만 한다는 것과 비슷한데 이 척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 진짜 또라이다.
난 진짜 실력이 있다. 실력 있는 척이 아니라 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일반인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죠. 아까 그 또라이 전략도 마찬가지고 예. 시그널링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라이인 척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라이인데 나의 가치를 몰라준다라고 그러면 더 또라이의 또라이인 척. 그럼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또라이. 예. 저거는 척하는 사람으로선 따라갈 수가 없어. 라는 정도의 행동을 해야지 자기의 그 본질을 알릴 수가 있다. 쟤는 안 돼. 쟤랑은 안 돼. 막 이러고. 이야, 재밌습니다. 혹시 그 끝내시기 전에 약간 게임 이론을 예.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조언 마지막으로 좀 듣고 마무리할까요? 조언이요. 네. 그 게임 이론에는 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지 잔꾀만 굴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게 일리도 있고요. 근데 이 세상은 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신이 만든 세상은 저희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다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세상이고요. 이것도 너무 그 심리적 압박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아닌데 이런 척 저런 척 하면서 하는 행동이 그 나쁘다고 하고 그게 아주 보기 싫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그럴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또는 이런 작전을 기가 막힌 작전을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 냈구나라고 생각해서 살면 또 그것 또한 또 재미있고 이런 작전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재미있고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나 또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잔꾀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걸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면 본인이 이제 회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조금 더 평화롭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전략이나 잔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선입견을 갖지 말고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걸 한번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냥 농담만 진담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으로 그렇죠.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누구에게도 패기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좋은 평가를 들어야지라고 선행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선의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만큼은 다 그렇게 좋은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래에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한승우 교수님을 일찍 뵀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너무 올바르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의 타격은 뭐 금전적이나 모르지만 그 사실 사람이 마음의 타격을 입는 게 또 크잖아요. 예. 그런 타격은 훨씬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타격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게임 이론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너무 감사합니다. 연세대 경제학부의 한승구 교수님,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라는 책도 재밌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